자, 지난 시간에부터 이제 우리가 CNN을 배우고 있죠. CNN이 크게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의 그 전에 배웠던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하고 다른 점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파라메타 쉐어링을 한다. 즉 하나의 그 웨이트 파라메타가 각 아웃풋 노드별로 그전에는 다 다르게 쓰였었는데 다 똑같은 파라메타를 쓴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 그 단어가 암시하듯이 파라메타 숫자를 줄인다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파라메타 숫자를 줄이고 대신에 이제 뎁스를 더 늘리겠다, 레이어 수를 더 늘리겠다라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CNN은 태생 자체가 이렇게 깊게 쌓을도록 설계가 된 그런 네트워크이다 라는 점이고,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듯이 와이드하게 쌓는 것보다는 딥하게 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관점에서도 CNN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스 커넥션, 하나의 아웃풋 노드가 인풋 노드 전체에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일부 인풋 노드에만 연결이 된다라는 게 스파스 커넥션이고, 이 그림 자체도 지금 스파스 커넥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풋은 이 뭐라 그러죠? 아웃 3, 40이니까 12개 픽셀이 전체인데 그 중에 4개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특정 아웃풋 노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추가한다 그러면은 채널이라는 개념, 즉 커널을 필터라고도 부르는데, 이 커널의 개수가 아웃풋의 이제 채널의 개수가 되는데, 이런 채널이라는 게 어떤 서브레이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한 레이어에 그 부분집합처럼 여러 개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는 어디 갔죠? 예, 이것처럼 기존에는 하나의 레이어에 한 줄만 있었는데 여러 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각 줄마다 다른 파라미터들이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파라미터들, 색깔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커널의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개의 커널만 있는 경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K개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K개로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이 3개의 사실만 하면 이게 그동안 배웠던 네트워크하고 다른 점을 정확하게 요약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수학적인 차이점은 그런데 좀 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죠. 바이올로지컬한 사실은 모티베이션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유류를 포함한 동물들이 브레인이 작동하는 아주 기초적인 원리를 어느 정도 모사한, 특히 사람의 눈, 고양이 실험을 언급을 했었는데, 뭐 고양이의 눈 시신경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구조를 모사한 것이 이 CNN이 되고, 후쿠시마라는 사람이 사실 그런 구조를 처음 모사를 80년대 초에 해서 CNN의 시초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스몰 K개의 커널 또는 필터들이 있는 경우, 자, 이게 뭐 하나의 인풋이라고 봐도 되고, 이제 CNN을 다룰 땐 대체로 뭐 원디멘전이어도 되지만 영상을 보통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미지를 다루기 때문에 투디멘저널한 이런 데이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뒤쪽으로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투디멘저널한 어레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디멘저널 어레이로 보통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컬러가 있기 때문에 3개의 층을 싸서 RGB 해서 이 같으면 6x6 by 3 뒤쪽으로 또 RGB 채널이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 그래서 세종 K개가 있으면 K개 다른 필터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연산되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좌상단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가고, 다 끝나면 한 칸 내려와서 또 좌에서 우로, 그래서 우하단에서 끝나면 연산이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게 되겠고, 그래서 이 그린 커널로 먼저 한번 계산해서 그 연산을 끝내면 이 앞에 6x6 이미지가 4x4로 바뀝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패딩 같은 걸 쓰지 않으면 사이즈가 조금씩 준다 그랬죠. 그렇게 왜 주는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일일이 수작업을 한번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어비어스한데 어쨌든 체크를 해보고, 자, 마찬가지로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이 노란색에 대해서 해서 또 T에 하나 쌓고, 그래서 K개의 필터가 있으면 아웃풋은 이 K개 채널이 있는, 그래서 4x4x K라는 3디멘저널한 볼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도 정확하지 않은 게 사실은 인풋도 3디멘저널 어레이고, 이 커널들도 사실은 3디멘저널 어레이입니다. 뒤로도 있습니다. RGB 채널이 있으면 뒤에 한 칸, 두 칸, 세 칸 더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풋도 3디멘저널, 그 다음에 커널들도 3디멘저널, 아웃풋은 뭐 당연히 3디멘저널. 그래서 2디멘저널 컨볼루션이지만 다루는 데이터라든가 다루는 커널들은 3D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럼 하나 질문을 던질게. 그럼 저기 3디멘저널 컨볼루션으로 불러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3디멘저널 컨볼루션이라고 안 부를까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학생 아마 모르겠네. 네? 여기 방금 3D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왜 3D 컨볼루션이라고 안 부를까요? 그 뒤에 남학생. 좀 더 대략은 맞는 말인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래요? 그러니까 연산이 왜 그럴까요? 예? 자, 여기서 컨볼루션의 정의는 몇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몇 디멘전의 컨볼루션을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으면 원 디멘저널 컨볼루션이고, 그러니까 데이터의 구조하고 상관없습니다. 데이터는 사실은 뭐 3D든 4D든 5D든 상관없습니다. 좌에서 우로만 움직이는 거면 무조건 1D 컨볼루션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좌에서 우로도 갔다가 위에서 아래로 가죠. 두 가지 디렉션이 있죠. 딱 2디멘저널한 뭐라 그럴까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자유도가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3D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3D로 가려면 뒤로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뒤로 제일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뒤로도 왔다 갔다 하고, 끝나면 또 뭐 한 칸 옮겨서 또 뒤로 왔다 갔다 하고,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들이 다 3D 구조를 갖고 있지만 3D 볼륨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움직이는 방향은 딱 두 가지뿐이 없다. 움직이는 축은. 그래서 2디멘셔널한 컨볼루션이 된다라는 얘기죠. 네, 실제로 3D 컨볼루션도 가능합니다. 네, 특히 대표적인 응용이 MRI 같은 메디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3디멘셔널한 구조를 RGB 말고도 뒤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몇십 개. 그러면 지금처럼 X, Y로도 움직이고 Z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다 끝나면 뒤로 한 칸 가서 또 동일한 X, Y 2D 컨볼루션하고 그게 다 끝나면 또 한 칸 뒤로 움직여서 거기서 또 2D 컨볼루션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뒤로 가는 방향이 Z축으로 하나 더 추가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즈는 안 되지만 4디멘셔널한 컨볼루션도 가능하고 5디멘셔널 컨볼루션도 가능하다. 의미의 n디멘셔널 컨볼루션도 가능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4차원 이상 넘어가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파이썬에서 어레이의 인덱스를 몇 개를 for loop으로 돌리느냐. 그러니까 for loop으로 돌리면 3디멘셔널 컨볼루션이 되는 거고 4개의 for loop으로 돌리면 4디멘셔널, n개의 for loop으로 돌리면 n디멘셔널한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2D의 예시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컨볼루션이 이 형태로만 존재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주는 겁니다. 좀 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모든 가능한 일반화할 수 있는 케이스를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한 거는 리니어 오퍼레이션이고 컨볼루션이라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넌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구한 아웃풋 볼륨이 나오면 각 픽셀별로 각 값들별로 렐루 펑션을 적용할 수 있겠죠. 렐루 펑션 적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음수는 다 지워버리고 양수만 남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처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은 2x2라 그러는 거는 매스크를 2x2로 잡고 요 4개의 픽셀 중에 제일 큰 놈만 하나 뽑아내서 대체하겠다. 요 4개를 하나로 대체하는 거예요. 제일 큰 거는 5고 여기서 제일 큰 거 5 여기는 올 제로니까 제로 여기는 9 해서 5509이 되겠죠. 자, 여기서 풀링을 할 때도 사실은 매스크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는 2x2고 3x3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3x3에서 거기서 3개를 뽑아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약간 수식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디멘셔널 컨볼루션을 지금 이제 예시를 들 텐데, 2디멘셔널이지만 그 다루는 모든 데이터나 커널들은 3디멘셔널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파라메타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인풋 사이즈하고 파라메타하고 아웃풋 사이즈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풋이 3D면 이제 좌우로 W, width고 위아래로 height고 그 다음에 앞뒤로 depth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디멘셔널한 디멘전이 나오고 자, 아웃풋 디멘전도 인덱스만 2로 바꿔서 W, HD라고 하고 커널의 스케일, 그 다음에 그 커널의 사이즈, 2디멘셔널한 사이즈가 F by F. 그러니까 뒤로 가서 보면 3 by 3의 커널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걸 F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좌에서 우로 움직일 때 한 칸씩
보통은 움직이는데 이걸 두 칸씩 뛰어넘어가면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랬죠. 뭐 심지어는 세 칸, 네 칸 뛰어넘어가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몇 칸씩 움직이느냐를 스트라이드라고 본다 그랬죠. 그리고 컨볼루션의 정의상 컨볼루션을 그냥 적용하면 항상 인풋 사이즈 대비 아웃풋 사이즈가 몇 픽셀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줄어드는지는 말로 설명하기 그렇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일일이 그려보면 이게 왜 그런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에 그 제로 픽셀들을 붙인다 그랬죠. 이걸 패딩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패딩이 P라 그러면 오른쪽에 P 픽셀, 왼쪽에 P 픽셀. 그래서 총 2 곱하기 P 픽셀만큼 더해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인풋이 W1, H1, D1이면 아웃풋 W2, H2, D2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지금까지 배운 룰을 생각해 보면 뭐 이거는 여기 안 적어놔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유도를 해보면 뭐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양쪽에 패딩을 붙이니까 W1에다가 2P를 곱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조금씩 준다 그랬죠. 아웃풋 사이즈가. 디멘전별로 주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F 플러스 1만큼 줍니다. 그래서 그 팩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프들은 몇 칸씩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뭐 전체를 나눠줘야겠죠. 나눠주는 게 좀 애매하게 전체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앞부분에 있는 턴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게 딱 정수로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눗셈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내림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 C 랭귀지의 실링 펑션 같이 뭐 3.6이다 그러면 3으로 그냥 내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림하는 부분을 오히려 역용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이제 인티저로 튀어나오니까 인티저로 이게 실수로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수니까 실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숫자가 희한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왜 맞아 떨어지는지는 또 설명하려면 길어집니다.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각각 실제 숫자들을 넣어가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저게 왜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웃풋의 요 채널의 개수 D2죠. 요거는 커널의 개수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웃풋의 W하고 H는 뭐 동일한 식의 구조를 갖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파라메타의 숫자인데 파라메타는 3디멘저널한 볼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F by F by 그 다음에 인풋의 채널의 개수만큼 그래서 F by F by D1 만큼 있고 그런 게 K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텀이 또 K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전체 파라메타 수는 이렇게 적어야 되죠. F by F by D1 더하기 1, 이거 바이어스죠. 그 다음에 전체 커널의 개수. 이게 파라메타, 한 레이어에 필요한 파라메타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각 레이어별로 이런 것들이 다른 세트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뭐 10개의 레이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다시 10이 곱해져야겠죠. 이런 구조로 파라메타의 개수가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K라든가 패딩이라든가 F라든가 세 가지 종류의 다양한 파라메타들이 나왔죠. 이것도 사실은 그냥 설계자가 디자이너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파라메타입니다. 이런 걸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부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파라메타 그런 것들의 집합을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하는데 또 이제 하이퍼 파라메타가 되는데 너무나 많은 다양한 초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관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례가 괜히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실험을 해봤더니 성능이 잘 나오더라. 그래서 대체로 이런 걸 써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필터의 개수는 보통 2의 파워승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2의 2승, 2의 4승, 2의 5승, 2의 3승, 2의 4승. 그러니까 8개, 16개, 뭐 32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거는 필터의 사이즈죠. 터널의 2디멘저널한 디멘전이 사람들이 이제 초창기에 CNN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이따 이제 설명하는 알렉스넷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F를 뭐 예를 들면 1by 1부터 3by 3, 5by 뭐 5by 5, 7by 7, 9by 9 홀수만 쓰고 있죠. 이 홀수가 사실은 나중에 다룰 때 좀 편합니다. 이런 패딩을 하거나 이럴 때. 왜냐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F 플러스 1 이런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뭐랄까요. 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어쨌든 요게 홀수면 플러스 1이 되면서 짝수가 되죠. 그래서 짝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오리지널 사이즈가 짝수면은 짝수를 유지하면 좋은 게 나중에 뭐 이런 걸 스트라이드로 나눌 때 딱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홀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이즈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아주 재미나게도 다른 사이즈들 다 필요 없다. 큰 사이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by 7, 9by 9, 뭐 11by 11 이런 거 다 써봤는데 그거보다는 좀 작게 쓰는 게 좋더라. 3by 3나 5, 아무리 커봐야 한 5by 5 정도면 성능이 잘 나오다라는 이제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F는 3 또는 5, 또 가끔 더 작은 1도 씁니다. 그리고 이 패딩은 항상 짝수 2P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짝수로 보통 쓰는데 가끔 뭐 숫자가 잘 안 맞을 때는 3 같이 이런 홀수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풋 사이즈 자체가 예를 들어 홀수인 경우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는 홀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풋과 아웃풋의 디멘전이 결정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CNN에 대해서 뭐 필요한 내용은 다 배운 겁니다. 뭐 별거 없죠, 사실은. 우리가 3, 4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에서 약간 뭐 축약된, 뭐 스페셜라이즈된 버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CNN이 이제 다양하게 발전을 해왔는데 뭐 이제 어떤 구조들로 계속 발전해 왔는가? 그러니까 최초의 오리지널 버전부터 시작해서 최신의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 이런 것들을 약간 히스토리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왔던 네트워크들을 다 살펴보자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뭐 별로 안 쓰이는 거 굳이 우리가 배울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했던 거 또는 현재 아주 많이 쓰이고 있던 거 위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최초의 뭐랄까 엔지니어링적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우리가 1장에서 소개했던 4명의 유명한 딥러닝 튜링상을 받은 얀 루쿤 NIU도 교수로 있고 지금 메타의 CTO로 AI의 CTO로 있는 얀 루쿤 교수가 벨레베이스 때 이런 구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엔지니어링적인 최초의 CNN 구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CNN의 그 바이올로지컬한 버전은 요거보다 한 몇 년 전에 일본의 어느 학자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엔지니어링적인 거라기보다는 약간 뇌과학적인 뭐 시신경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를 모사할 수 있다 정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뭐 최초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지금 보면 굉장히 한심한 네트워크입니다. 레이어 개수가 컨볼루션 하나, 둘,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 둘. 그래서 총 네 개의 레이어뿐이 없는 그런 좀 한심한 네트워크인데 역사적으로 워낙 중요하니까 이걸 썼더니 이제 이런 필기체 숫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 잘 인식이 되더라. 최초의 실용적인 검증 사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인풋 사이즈도 그 당시에 이게 80년대, 90년대 나왔으니까 연산 GPU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 CPU에서 돌아가야 되고 요 당시면 거의 여러분들이 여기 학생 몇 년생이죠? 예? 그러니까 요 당시가 제가 대학원생 때였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가 이게 라떼는 마리아가 되는데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286이라는 PC가 있었습니다. 그때 맥시멈 스피드가 20MHz로 돌아가면 와 대단하다 막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MHz로 돌아가는데 요즘 2GHz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배가 빨라진 겁니다. 요즘 100배가 빨라졌네. 100배가 빨라졌는데 어쨌든 100배 느린 세상이었고 그때는 하드 드라이브도 뭐 요즘 뭐 몇 테라가 기본이지만 한 몇십 메가만 해도 와 비싼 컴퓨터다. 거의 뭐 5,000불, 10,000불 막 이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PC 컴퓨터 수준으로 봤을 때는 32 x 32 애게게 저렇게 조그만 거를 처리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지금 막 1080 x 뭐 2660 이렇게 처리하는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 처리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건 그 당시에 하드웨어 시대 상황이 그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단순한 구조로 처음 CNN이 이제 잘 된다라는 걸 보였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힌튼 교수가 그 딥하게 쌓을 수 있다라는 걸 보기 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딥하게 쌓을 수가 없다라는 시각이 팽배하던 시절에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레이어가 단순하게 네 레이어만 해도 그때는 굉장히 많이 쌓은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노테이션을 보면 6 at 뭐 골뱅이 28 by 28 요게 아까 얘기했던 이게 W, H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가 D가 됩니다. 숫자가 좀 뒤바뀌어 있지만 그렇게 노테이션들을 여러분들이 이루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르넷이라는 이거보다 사실 이놈이 더 중요하죠. 역사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알렉스 크리찹스키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힌튼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힌튼 교수의 연구실에 있었던 대학원생 시절에 나온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 이제 이런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으로 챌린지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딥러닝 이전 방식 SVM이 주로 우리가 배웠던 3장에서 배웠던 이 대세였죠. SVM 위주로 뭔가 대부분을 처리하던 시절에 그 SVM 기반의 모든 방법론들을 다 물리치고 심지어는 사람이 판단하는 경우보다도 가끔 더 성능이 좋아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 휴먼 퍼포먼스라고 하죠. 사람보다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내기 시작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딥러닝이 퍼퓰러해진 게 알파고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알렉스넷이 사실은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나오기 전에도 훨씬 전이죠. 알파가 한 2017년쯤이었으니까 2018년 그 전보다 한 6년 전에 이 알렉스넷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그냥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다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인간의 성능을 넘어선다라는 게 2012년부터 되면서 그때부터 뭐 구글이며 뭐 아마존이며 이런 회사들이 떼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래서 딥러닝의 부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호탄을 날린 그런 아주 중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딥하게 싸울 수 있다라는 걸 힌튼 교수가 논문으로 보인 게 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 이유죠. 그 이유인데도 여전히 보면 지금 시각에서 보면 좀 단순합니다. 많이 안 써왔습니다. 여전히 꽤 오래 전인 것 같지만 오래 전이지 아니죠. 12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 GPU가 요즘처럼 파워풀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지금은 뭐 GPU가 몇십 기가씩 메모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때는 거의 몇백 메가 정도만 있어도 아주 감지덕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컨볼루션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풀리 네트워크,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가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6개의 레이어가 쌓여져 있는 딱 2개 정도 더 들어가는 셈이죠. 근데 이제 뭐 레이어 2개만 더 들어간 거 말고 뭐 크게 발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풋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이전에 32x 32였는데 지금 224x 224로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엄청 많아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전에는 학습을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학습이 가능해진 그런 시절이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컨볼루션인데 스트라이드 4를 썼습니다. 한번 뭐 심심하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이건 좀 특이하게 55가 되려면 아까 나왔던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까 이런 식이 있었죠. W만 계산해 보면 자, 이 S가 4입니다. 자, 이게 55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1을 빼면 첫 번째 요 항은 54가 되고 요게 4니까 54에다가 4를 곱하면 216이죠. 요게 216이 되고 요 F는 11입니다. 요게 그리고 2, 4니까 2, 1, 3이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1은 빼줘야겠네요. P가 들어가야겠네요. sorry. 자, 요게 2, 4, 요게 11. 요거 2P는 아직 뭔지 모르겠고, 가로 안에 있는 것만 계산해 보면 2, 1, 6. 이것만 보면 2, 1, 3. 그러면은 2P는 뭐가 돼야 되냐? 3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2P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짝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3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왼쪽에는 한 픽셀만 넣고 오른쪽에 2픽셀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P를 1.5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패딩을 하면 55 사이즈가 나온다. 뭐 다소 좀 연산이 이상한 연산을 하지만 요즘 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만 뭐 최초에 나온 거라 조금 약간 어색하게 뭔가 디멘전들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컨볼루션이 있는데
인풋이 W1, W2가 13 by 13, 그 다음에 D1이 19이 2고, 아웃풋도 W2, H2, D2가 똑같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F는 3 by 3가 되고, 여기 2P는 2가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여기 사이즈가 안 줄게 되면 1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 그래서 자, 이 경우는 패딩을 좌우 상하에 한 픽셀씩 붙이고 이렇게 그냥 연산하면 똑같은 사이즈가 유지가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시 언급한 거지만 커널 또는 필터의 사이즈가 이렇게 홀수를 쓰면 이제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홀수를 쓰면 마이너스 F 플러스 1이 플러스 1 때문에 홀수였다가 다시 짝수가 돼서 원래 오리지널 W1이 홀수였으면 계속 홀수로 유지되고 짝수였으면 계속 짝수로 유지되는 별로 안 중요한 마이너한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요즘은 잘 안 쓰이는데 이제 초창 계정 많이 쓰였습니다. 한 3, 4년, 4, 5년 전까지만도 많이 쓰이던 네트워크가 되는데 아까 알렉스넷이 어떤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데서 이게 ILSVR이라는 챌린지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놈은 준우승을 한 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선 뭐 슈스케나 뭐 이런 것들 저도 가끔 보는데 거기서 보면 유명한 나중에 잘 나가는 가수들 보면 꼭 우승하는 애들이 잘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준우승한 애들이 예를 들면 누가 있더라? 뭐 요즘 무슨 프로그램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슨 무진이라는 이름 가진 가수 있지 않나요? 이무진이었나? 아마 준우승하는데 더 잘 나가죠. 우승한 사람보다. 네, 이게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때 우승한 네트워크 있는데 그거 너무 복잡해서 이게 아마 같은 해 붙어서 9개 우승을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안 쓰고 좀 더 단순하면서 이제 뭔가 쓰기가 편한 이런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 이게 왜 사람들한테 선호가 됐냐면 뭔가 굉장히 정교화된 구조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편한 구조. 그 다음에 비유를 하면 좋으냐면 약간 블록 쌓는 거 있죠? 레고 블락. 그래서 구조를 레고 블락처럼 모듈화 시켜서 레고를 하나씩 더 붙이면 뭐 새로운 구조가 계속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들은 좀 지저분합니다. 뭐 알렉스넷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네트워크들은 뭔가 각 레이어별로 다 달라갖고 이거가 뭔가 이렇게 레이어 개수를 더 늘리거나 줄일 때 뭔가를 일이 많은 뭔가를 많이 고쳐줘야 되는데 이 VGNet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냥 레고 블락 쌓듯이 블락 몇 개 빼면 사이즈가 줄고 블락 더 더하면 사이즈가 느는 이제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총 6개 종류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요 2번째 구조, 16개 레이어를 갖는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개 레이어가 있다는 얘기는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1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가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을 좀 이렇게
간략화해 놓은 건데요. 콤브3 64가 뭘 의미하냐면 3는 여기서 그 F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가 3x3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64는 이 3x3x64, 즉 커널의 사이즈가 이 채널 수 쪽의 디멘전이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3x3고 요거는 64는 그 K라고 부른, 아까 여기 숫자에서 K라고 부른 커널의 개수입니다. 즉 아웃풋 채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채널이 64개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이제 축약되어 있는 노테이션인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뭐 이런 심볼로 표현된 형태지만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구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저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각 레이어별로 뭐 이따 어차피 나오긴 하겠지만 인풋과 아웃풋 사이즈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들을 이 정보만 가지고 다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유도하느냐? 방금 설명한 이 식을 쓰면 그대로 다 유도가 됩니다. 그렇죠? 뭐 안 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네, 구글넷이 그 당시에 우승한 네트워크라 성능은 좋았는데 뭐 약간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안 씁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게 그 시노미 시스템 얘기가 강의 중간에 자주 나오는데, 시노미 시스템이나 약간 뭐 회로 이론에 비유를 하자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블럭들을 그냥 계속 직렬 연결하는 구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CNN은 요거는 뭐 여러분들 일반 문제에서 배운 저항의 직렬 연결 뭐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직렬 연결만 있는 게 아니고 병렬 연결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직병렬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하고 컨볼루션들을 그거를 다시 하나의 블락으로 만들어서 이걸 다시 직렬 연결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그동안의 그 CNN은 약간 뎁스만 쌓는 구조로 성능을 높여왔다고 한다 그러면, 요 구글넷의 뭔가 약간 특이한 특이점은 뭐 창의적인 면은 뎁스만 쌓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좀 쌓겠다. 우리 3장에서 배웠듯이 와이드하게 쌓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라고 보긴 했었죠. 그래서 약간 와이드하게 쌓는 거를 추가한 뭐 그런 개념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사실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사실 요 파트 레즈넷이라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오늘 배울 거는 다 배운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레즈넷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성능이 거의 뭐 극강의 수준에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 성능이 좋다, 뭐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는 그 성능을 좋게 만든 그 아이디어가 정말로 중요한 뭔가 창의성이 있다라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난 한 10년간 나온 한 세 가지 정도의 딥러닝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들어라. 그러면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주관적인 거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즈넷에 쓰인 개념. 레즈넷에 쓰인 개념을 이제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쓰여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서 그 이후에 딥러닝 연구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노베이션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챕터에서 다룰 뭐 NLP 쪽을 다루면서 요즘 챗 GPT로 대표되는 그 안에 숨어 있는 네트워크가 이제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라는 구조죠. 그러면 트랜스포머 구조의 핵심적인 뭔가 창의성은 뭐냐?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어텐션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어텐션이 이제 두 번째 지난 10년간 AI 분야에서 가장 큰 이노베이션이었다. 그거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바로 이 스킵 커넥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약간 이제 또 다른 얘기지만 제너레이티브 모델 쪽에 겐이라는 그런 구조가 또 이제 잠깐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겐은 요즘 또 이상하게 잘 안 쓰이긴 하지만 다른 걸로 대체돼서 어쨌든 그 세 가지 구조가 그러니까 세 가지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혁신이었다. 그래서 아마 그 셋 중에 하나는 또 분명히 무슨 튜링상을 받든 무슨 상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워낙 이 AI 분야 전체에 대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고 있고, 이 스킵 커넥션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스킵 커넥션 이거 자체가 이미 트랜스포머 구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영상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쪽에서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고, 이 히스토리를 보면 이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근데 이니셜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을 배운 이유가 뭐였냐를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학생 이니셜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을 왜 배웠죠 우리가? 그게 왜 나온 거죠? 뭐가 안 돼서? 네? 학습이 뭐예요? 크게 아니 맞는 얘기예요. 크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문제가 학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근데 학습을 잘 시키는 방법이 이니셜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 말고는 없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스킵 커넥션의 혁신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학습이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걸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근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기존에 어떤 네트워크 있으면 CNN이든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든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두 개의 레이어가 있고 뭐 렐로라는 걸 이렇게 썼을 때 두 개 레이어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현재까지 배운 거죠. 스킵 커넥션은 뭐냐면 두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에서 두 번째 이전의 레이어의 인풋을 뽑아다가 아웃풋에 다시 더해주는 구조로 이렇게 만듭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인셉션 그 구글에서 이렇게 병렬 연결하는 구조가 있었죠. 약간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 연결된 구조죠. 이렇게 가는 패스가 있고 이렇게 가는 패스가 있고. 아까 근데 하나는 뭔가 연산을 잔뜩 하고 지나가는 패스고 하나는 프리 패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패스. 근데 저게 도대체 학습을 잘 일으키는데 왜 도움이 될까?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저 구조를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저게 왜 학습을 잘 일으키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사실 논리적으로 유치가 가능합니다. 답을 할 수 있는 학생이네. 여기 추리닝 입은 학생. 이 줄에 제일 뒤에 있는 하얀 티 입은 학생. 그 옆에 하얀 옷 입은 학생. 크게. 뭐가 효율적이라고요? 왜 효율적이? 예? 좀 너무 추상적인데요, 대답이. 여기 제일 끝에 있는 학생. 여기 까만 티 입은 학생. 제일 뒤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물어봐야겠네요. 여기 제일 왼쪽에 네, 학생. 네? 그 옆에 학생. 그 옆에 마스크 쓴 학생. 네? 자, 힌트는 백프로포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을 배웠죠. 백프로포게이션의 몇 가지 원리를 배웠었죠. 그걸로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설명해 볼 사람. 하얀 티 학생. 네? 네, 네, 정답입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가 있죠? 이게 플러스가 조그맣게 쓰여 있는데, 저 플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백프랍의 원리를 배운 게 여기서 또 크게 쓰일지 몰랐는데, 두 가지 원리였죠. 그냥 덧셈 할 때 백프랍은 그대로 그냥 똑같이 전달된다. 곱셈은 상대방 곱해서 전달된다. 이거였죠. 근데 덧셈이니까 백프랍에서 자,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학습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백프랍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거나 뭐 아예 그렇죠. 제로가 되는 케이스죠. 대부분. 네. 제로가 돼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뭔가 그레디언트들이 사라지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해놓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연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모듈이라 그러면 모듈별로 저런 모듈이 n개가 쌓여 있으면 각 모듈별로 지나가는 패스, 그러니까 연산하는 패스, 그냥 지나가는 패스, 각각이 막 콤비네이션이 생기죠. 그러면 2의 n승계의 패스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다 연산하는 패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 연산하려고 했던 것들은 항상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는 뭔진 모르지만 뭐 잔뜩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그럼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백프랍에서 그레디언트가 중간에 가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게 학습이 안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냥 그레디언트가 바로 다이렉트하게 고속도로처럼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플러스 연산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그레디언트가 뭔가 컬랩스가 되지 않고 세츄레이션 안 되고 그냥 바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블락들을 계속 쌓으면은 조금 있다. 그레디언트가 이 오른쪽으로만 지나가면 제일 끝에서 제일 앞에까지 그냥 무임승차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일 뒤에 있는 그레디언트가 그냥 바로 전달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그런 면에서 이게 엄청난 혁신이고 사실은 이 챗GPT 같은 성공의 비하인드에 있는 숨은 공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레즈넷이 잘 돼서 이게 유명해진 게 아니고 사실은 트랜스포머의 성능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사실 어텐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챗GPT가 한
1.8쪽의 파라미터가 쌓여져 있는데,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거기서 CNN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풀리 커넥티드로 다 쌓아놓습니다. 엄청난 레이어를 지나가는데도 이게 학습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전엔 학습이 불가능했던 구조죠. 이 레즈넷 구조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킵 커넥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갖는. 그래서 이 발명자 카이밍 해라는 사람인데 아직 젊습니다.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사람인데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이다. 라고 질문 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가 3장에서 배운 내용하고 살짝 다른 상황인데 거기는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뭐 예를 들면 하이퍼 탄젠트 같이 항상 뭐 컬랩스 되거나 세츄레이션 되는 상황을 고려하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좀 상황이 살짝 다른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을 잘 하더라도 여전히 많이 쌓으면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워지는. 왜냐면 특히 노멀라이제이션 안 쓰면 더 어려워지는. 왜냐면 한 몇십 개 레이어는 괜찮아지는데 몇백 개 레이어를 이제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면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니셜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이 문제의 100%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얘기.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관련 있는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약간 요 놈은 그 이후 단을 다루는 거고 이니셜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은 초반 단을 다루는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쨌든 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뭐였죠? 네? 그거는 이제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 로스턴이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그런 부르는 용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나이브한 솔루션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그 로스 펑션에서 이미 어느 정도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 패스로만 지나가는 놈들만 가지고 프로세싱이 되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방지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나와버리면 성능이 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스킵 커넥션이 엄청난 이노베이션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CNN에서 배울 내용은 사실 요거 하면 전부입니다. 요거 하나만 알면 사실은 더 배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요즘은 CNN도 안 쓰려는 분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CNN이 이 이미지넷 아까 알렉스넷 나오면서 지난 10년간 항공기를 누리다가 요즘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면서 CNN을 다 대체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상 처리 입장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항공기가 지나가 버린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CNN을 이전에는 강좌에서 뭐 몇 주 동안 다뤘는데 가능하면 그냥 한 챕터에 다 몰아넣어서 간략하게. 왜냐하면 어차피 안 쓰는 거
굳이 우리가 자세하게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스킵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한 5번 쌓는다, 모듈을. 그러면 컨볼루션 레이어가 2개짜리가 5개 쌓이니까 뭐 10개 레이어가 되겠죠. 중간에 뭐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거 있는데 34개 레이어의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스킵 커넥션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성능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여기도 이니셜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 다 쓰고 여기 이니셜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 다 쓰는데 그게 100%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100% 해결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이미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이니셜 때만 작용이 되지 학습이 일어나면 계속 변하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 건데 노멀라이제이션도 감마 베타 쓰면서 다시 언노멀라이즈 시켜버리기 때문에 뭐랄까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을 100% 달성을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하는 중간에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학습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 학생 질문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너무 깊게 쌓으면은 여전히 이니셜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 달해도 학습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한 몇십 개 레이어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레지넷이면 한 뭐 150 레이어, 뭐 트랜스포머 같으면 몇천 레이어를 쌓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니셜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 잘해도 그거 제대로 학습시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학습이 안 일어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근데 이 레지넷 같이 이런 스킵 커넥션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백프롭 전용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사실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배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스킵 커넥션이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이노베이션이었다.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이게 지금은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계속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하겠지만, 또 뭐 질문 있나요? 관련해서? 없나요? 자, 그러면 아까 요 VGNet이 이 일을 한 놈이지만 굉장히 파퓰러하게 쓰였다고 그랬죠. 레고 블록 쌓듯이 구조가 아주 뭐라 그럴까,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들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D 모델이라는 거, 16 레이어를 갖는 놈의 어떤 그 파라메타 사이즈 그리고 필요한 메모리 사이즈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해보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인풋이 24x24, 그 다음에 RGB 3개 컬러 컴포넌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 메모리라는 거는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보면은 액티베이션의 결과값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테이션으로 A라고 불렀었던 거 있죠. 정확하게 하면 포스트 액티베이션 밸류들을 저장하는 것. 그러면 이제 질문은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을 왜 저장을 해야 될까요? 그냥 한번 연산하고 다시 지워버리고 다음 단계로 가면 좋을 텐데, 여기 누구한테 질문할까? 이 줄의 제일 끝에 남학생 까만 옷 입은 학생. 네, 옆에 보지 말고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을 왜 저장할까요? 중간고사를 제대로 봤으면 이게 답을 알아야 되는데. 네. 그 앞에 남학생. 예, 까만 옷 입은 학생. 네? 그렇죠. 백프롭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죠. 왜냐하면 액티베이션 값이 있어야 웨이트 매트릭스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가능하니까. 왜냐하면 이전 레이어의 그레디언트가 로우 벡터면은 이제 그 로우 벡터를 앞에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곱하나요? 네. 네, 뒤에 곱하고 그 액티베이션 값의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컬럼 벡터를 만들어서 두 개 곱하면 행렬이 나오죠. 그게 행렬 W의 그레디언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액티베이션 값이 꼭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 W에 대한 그레디언트 계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백프랍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저장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약간 이제 구현상 설명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한 데이터 포인트마다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뭐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했지만 GPU에서 연산될 때는 한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고 이거를 한 배치 사이즈, 미니 배치 사이즈로 통째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가 예를 들면 128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128개의 액티베이션 벡터들이 동시에 각 레이어별로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연산되는 메모리는 곱하기 미니 배치 사이즈를 해야 됩니다. 이게 GPU에서 필요한 메모리를 계산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GPU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살려고 할 때 메모리가 얼마큼 필요한가 생각하려면 내가 돌리는 네트워크가 VGG 네트워크이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계산해보고 계산한 다음에 내가 쓰는 미니 배치 사이즈가 128이니까 곱하기 128 하면 지금 한 100MB 나오는데 100MB 곱하기 100이니까 한 1GB 정도의 GPU 메모리가 있는 게 최소 사양이다라는 거 금방 알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기업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여러분들이 GPU를 새롭게 구매를 해야 될 때 얼마큼 사이즈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풋은 당연히 저장이 돼야겠죠. 인풋을 244, 244, 3 픽셀 수로 계산하는 그런 숫자로 보면 되겠고, 자, 요 놈을 콤브3 64로 여기죠. 콤브3 64 여기 첫 번째 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로 한다는 얘기는 아까 이 노테이션 어떻게 인식하라 그랬냐면 3x3가 그 f/f가 되고 64가 아웃풋 k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웃풋의 채널의 개수 D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아웃풋에 D2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W2 D2가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 액티베이션은 아웃풋에 어떻게 보면 이 3디멘저널한 볼륨의 사이즈라고 봐도 됩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이만큼이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쫙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레이어까지. 그래서 다 계산해 봤더니 한 2,400만 개의 어떤 메모리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여기서 보통 이제 플로팅 포인트를 쓰는데 플로팅 포인트가 뭐 이 CPU하고 GPU가 살짝 다릅니다. GPU는 보통 디폴트로 32 비트, 4바이트 플로팅 포인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래서 4바이트를 곱하면 플로팅 포인트를 쓸 경우 실수 값을 쓴다는 얘기죠. 인티저가 아니고. 그러면 96MB, 한 100MB가 한 데이터 포인트마다 필요하고 이게 GPU에서 뭐 미니 배치 사이즈가 128이다 그러면은 한 1.2 그렇죠? 1.2기가 정도로 여러분들이 메모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백워드도 그 그레디언트 값들을 또 각 그 액티베이션 프리 액티베이션별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것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저장하려면 한 2배 정도. 256, 그러니까 200MB 정도로 된다고 보면 되겠죠. 참고로 여기서
이거는 이제 액티베이션 값에 대한 포워드 패스를 저장하는 루트가 되겠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파라메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의 핵심이죠. 파라메타라는 게 W하고 바이어스인데, 그것들이 계속 변하니까 그거를 계속 저장을 해놔야겠죠. 각 레이어별로. 그래서 파라메타는 이 커널 또는 필터의 사이즈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의 파라메타는 필터의 사이즈가 3x3, 그리고 이건 아웃풋의 사이즈는 파라메타하고 상관없습니다. 인풋의 사이즈가, 인풋의 뎁스가 파라메타의 그 커널의 뎁스하고 같은 거니까. 그래서 3x3 곱하기 앞에 있는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의 뎁스가 파라메타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3x3 by 3고, 그 다음에 곱하기 전체 커널의 개수, K죠. 그게 요 놈입니다. 64. 그래서 3x3 또 3 곱하기 64. 그래서 이런 카운트가 되고, 뭐 중간에 이쯤에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3x3면 3x3 256 by 256 이렇게 곱한 것이 58만 개.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쭉 파란색들을 다 더해보면 VGGNet 16 레이어의 경우는 1억 3천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챗GPT 요즘 많이 쓰이는 GPT-4 버전이 한 1.8조 개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000배가 커진 겁니다. 사실 물론 다른 데이터도 좀 다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빠르게 설명했으니까 각 레이어별 일일이 다 계산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워낙 중요한 레지넷이죠. 레지넷이 아까 이게 뭐 34레이어긴 한데, 예, 34의 레이어 맞네요. 그러니까 요 놈에 해당하는 것들이 요 구조가 되고, 자, 여기서 시간은 없지만 심심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 방금 한 것처럼 포스트 액티베이션 총 메모리 수하고 파라메타 수를 한번 요 34레이어에 대해서 심심한 사람들은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에서는 바이어스 텀들은 다 빼먹었습니다. 요 첫 번째 항만 계산했지 플러스 1은 빼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 파라미터 수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중요한 그 CNN의 뭐 원리하고, 그 다음에 기존 네트워크의 차이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혁신 스킬 커넥션이었고, 이제 조금 더 응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응용을 좀 들여다보고, 쉽게 얘기하면 CNN은 이제 사양 산업이라 이런 얘기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그냥 최대한 줄여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사실 그동안 나와 있는 이론들이나 네트워크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이번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에 한 100배는 많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고, 근데 더 이상 대부분 안 쓰이고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왜 사양길로 접어드냐면 아까도 설명했던 그 자연어 처리용으로 나왔던 트랜스포머가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 영상 영역까지 침투를 해서 이제 영상 영역에서도 CNN을 안 쓰고 트랜스포머 쓰는 방향으로 대부분 이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영역에 쓰이는 트랜스포머를 보통 이제 비주얼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BIT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BIT에 대해서 또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CNN을 어떻게 학습시키느냐,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CNN을 다 학습을 시켜놨을 때 약간 explainable AI하고 관련이 있는데 CNN의 각 그 노드들이 있는데 뉴런들이 있는데 그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뉴런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또는 뭐 그 어떤 클래스가 어떤 형태로 이미지들을 인식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뭐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한다 그러죠. 포스트 트레이닝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도 뭐 굉장히 많은 또 논문들이 나와 있었고 근데 그게 썩 중요하지 않다 보니 CNN이 별로 안 쓰이다 보니까 그냥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그 포스트 트레이닝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실제 이미지를 집어넣고 뭐 예를 들면 이게 이미지 내 1000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 예를 들면 에어플레인 사진을 딱 집어넣고 에어플레인 클래스가 탁 튀어나왔을 때 그러면 그 이미지 상에 어느 파트를 보고 이 에어플레인으로 판단했을까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에어플레인 클래스부터 시작을 해서 백프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프랍을 쫙 해갖고 보통 우리가 백프랍은 그 웨이트 파라메타까지만 하고 끝내버리는데 보통은 이미지 도메인까지 백프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그래서 이미지 도메인까지 백프랍을 해서 그거를 뭔가 거기에 나타나는 그레이디언트들을 절대값을 취해서 비주얼라이즈 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explainable AI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진을 판독해서 에어플레인으로 판독을 했는데 그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보고 에어플레인을 판정을 했을까를 뭔가 히트맵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날개 부분이든 아니면 노즈 부분을 빨갛게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을 보고 판단했다 라고 판단하는 방법. 즉 실제 이미지를 넣고 학습이 끝난 네트워크를 돌려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백프랍을 해서 그 판단하는 방법. 자, 그런 것을 이제 explainable AI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뭐 그거하고 좀 관련되는 내용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빼버리긴 했지만 또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벤치마크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쓰이는 설명 가능성 AI 방법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워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한 16 by 16 블락을 까맣게 그냥 지워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좌우로 계속 이동하면서 지워가면서 한 번씩 인퍼런스 해보고 또 한 칸 옮겨가서 또 인퍼런스 해보고 그랬을 때 언제 성능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핵심적인 물체가 지워졌을 때 성능이 당연히 많이 떨어져야겠죠. 이 딥러닝 모델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마치 그 컨볼루션 하는 거랑 비슷하게 까만 블락을 하나 패치를 넣어서 좌상단부터 시작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칸씩 이동하면서 가장 스코어가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가 떨어지는 아니면 인식 에러가 나는 그런 포지션을 딱 잡았을 때 그때 위치가 바로 그 위치가 가장 성능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놈이 이 판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게 explainable AI의 가장 그 심플하고 기본적인 비교 대상입니다. 그걸 대상으로 얼마큼 뭔가 더 설명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그런 형태로 설명 가능성과 관련돼서 설명되는 방법론이 첫 번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론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아까 어떤 실제 이미지를 넣어서 뭔가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오버랩 시키는 방식으로 그 위치를 표현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근데 요 놈은 실제 이미지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아무 정보를 집어넣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는 이미 학습이 다 끝나 있는 네트워크라는 얘기죠. 파라미터가 다 학습이 끝나 있고, 제로 이미지로 시작을 해서 그 내가 원하는 클래스, 뭐 예를 들면 아까 에어플레인 클래스가 있으면 원합 벡터 있겠죠. 그 원합 벡터에 해당하는 위치로부터 그 노드로부터 우리가 백프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프랍 원리를 다 배웠으니까 그 원리를 통해서 백프랍을 또 쭉 해갖고 네트워크는 이미 다 학습이 끝나 있으니까 백프랍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 도메인까지 제로 이미지를 포워드 패스를 한번 갔다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1000개 클래스 중에 뭐 10번째 클래스가 에어플레인이다. 그럼 거기서부터 백프랍을 쭉 해서 여기에 그레디언트가 나오겠죠. 근데 그레디언트는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들은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다 양수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절대값을 취해서 여기다가 그냥 더해줘 버립니다. 그러면 뭔가 노이즈 같은 패턴이 나오겠죠. 그걸 다시 한번 또 전달하고 거기서 다시 백프랍해서 또 한 번 더 해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제로 이미지가 뭔가 에어플레인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뭔가 이미지가 쫙 나타나요. 굉장히 이상한 뒤틀린 이미지가 나올 텐데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네트워크가 어떤 비헤이비어를 하는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약간 비슷한 방법론인데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뭔가 비주얼라이즈 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CNN의 그 생물학적인 배경을 얘기할 때 이게 하이어라키컬한 앱스트랙션을 한다 그랬죠. 그 각 레이어별로. 첫 번째 레이어는 바운더리 디텍션을 하고 두 번째 레이어는 그 바운더리를 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동그라미인지 직선인지 뭐 이런 걸 구별하고 그 다음 레이어는 뭐 이게 뭐 다각형인지 뭐 아닌지 구별하고 그 다음 레이어는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새인지 뭐 이런 걸 구별하는 그래서 계속 뭔가 하이어 레벨의 컨셉트로 계속 앱스트랙션을 하는 그런 구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레이어가 하는 짓이 바운더리 즉 에지 디텍션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 또 시노미 시스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에지 디텍션이 기본적으로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이패스 필터다 보니까 그 높은 주파수 성분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단점이 이게 나오냐면 계속 바운더리만 비주얼라이즈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소에 보는 그런 내추럴한 이미지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바운더리 이미지들만 계속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거해 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레귤러라이즈 한다고 그러는데 다음 챕터에서 정확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코어 펑션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이제 그런 스코어 펑션을 맥시마이저도록 이걸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를 한다는 얘기는 이건 미니마이즈 한다는 얘기죠.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커지지 않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운더리 정보들이 너무 강조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디테일하게는 중간중간에 이제 가우시안 필터들을 넣고 좀 블러링을 시키는데 뭐 그런 디테일은 여기서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자세한 이제 알고리즘은 이 사람이 쓴 2015년 논문에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비주얼라이즈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논문에서 한번 따온 거고요.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굉장히 뭐 그냥 랜덤하게 보이는 이미지 같지만 뭔가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게 있는데요. 자, 플라밍고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했더니 뭐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아까 그런 바운더리 정보들을 좀 계속 죽여가는 테크닉을 써서 뭔가 플라밍고 비슷한 놈들이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면 펠리칸, 또 펠리칸 비슷한 놈들이 나타나고 하트, 베스트가
동물이고 이제 당구대, 이건 딱정벌레, 뱀, 자동차, 블랙스완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를 유심히 보다 보면 깊이 보다 보면 이제 다음 챕터에서 다룰 예정인데 뭔가 CNN뿐만 아니라 모든 딥러닝이 뭔가 심각한 문제점을 학습이 잘 된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사실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비주얼라이즈를 한 건 아닌데 어떤 클래스가 어떤 식으로 뭔가 비주얼라이즈가 되는가 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본 건데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라는 얘기죠. CNN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딥러닝의 근본적인 문제, 모든 머신러닝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나왔어요. 그 뒤에 학생. 자, 우리가 뭔가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배우는데 사실 굉장한 디테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디테일에 함몰되지 말고 뭔가 그 핵심을 꿰뚫는 원리들이 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디테일과 지식들이 난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 과목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얀 티 입은 학생. 뒤 학생. 예.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플라밍고를 보면 뭐 요걸 하나 볼까요? 요걸 보죠. 플라밍고가 하나, 둘, 셋, 넷, 4개의 위치에 있는 플라밍고가 비주얼라이즈 됐죠.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그러면 요 위치가 아닌 위치에 있는 플라밍고는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다. 그렇죠? 플라밍고가 여기에 있거나 뭐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더 작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크거나 플라밍고의 머리만 뭐 찍었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딥러닝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머신러닝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2장에서 배웠나요? 오버피팅이라는 거를 배웠었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오버피팅 현상이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딱 플라밍고가 이런 4가지 또는 뭐 5가지 정도의 포지션, 포즈만 가진 놈들 정도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위치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몇 가지 데이터에 특화돼서 학습이 일어나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느냐? 방금 설명했듯이 사이즈가 좀 작거나 위치가 좀 다르거나 여기에 비주얼라이즈 돼 있지 않은 그런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가 인퍼런스 할 때는 얘가 성능이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1장에서 강조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의 이분법이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레진의 스키 커넥션 뭘 쓰든 간에 아무리 학습을 잘해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는 현상은 데이터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에 다양성이 있지 않는 한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약간 이런 거를 해결하는 또 테크닉들이 있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주어진 이미지를 로테이션 해주고 위치 바꿔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대부분의 중요한 이제 공개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도 가져다 쓸 가능성도 있고 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프리트레인드 됐으니까 이미 잘 되겠지 하고 썼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 최신의 연구 결과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굉장히 웃기는 일인데, 굉장히 잘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네트워크, 레즈넷 뭐 이런 것들이 공개된 모델들을 가지고 인퍼런스를 해보면 그 수평을 맞춰서 딱 들어오는 놈은 잘 인식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인식한다고. 근데 이 자동차를 예를 들어 90도 돌리거나 그러면 아예 인식이 안 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미치지 않고서는 사진 찍는 사람이 90도 돌려서 웬만하면 안 찍으니까.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단순한 변화만 줘도 인식이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현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약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단순히 CNN만의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NLP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고, 그냥 근본적으로 모든 머신러닝은 동일한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없다. 데이터를 진짜 많이 모으지 않는 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 하는 이 근본적인 딜레마를 와 싸우는 숙명을 가지고 이 분야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